어머니, 제가 왜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정말 숨 막혀 죽겠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을 때 저는 67년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정갈하게 손질해 둔 꽃다발을 들고 막 현관문을 들어선 참이었죠. 며느리 박수님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제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전통이 그 애에게는 고작 숨막히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김숙희입니다. 나이 67에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켜온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제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해체와 진정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겪었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민이 저에게 처음 답답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저 젊은 세대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직장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가 잠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답답함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단단한 끈처럼 저와 며느리 사이를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젊은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우리 집안의 방식이 때로는 조금 느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수민이가 우리 가족의 방식을 마치 낡고 쓸모없는 유물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설거지 하는 법,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순서, 하다못해 이불을 개는 방식까지도 그녀는 항상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한데요. 그녀는 늘 효율과 편함을 앞세워 저와 제 남편의 삶의 방식 자체를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양 말이죠. 저는 그녀가 우리 집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받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통화에서 그녀가 내뱉은 숨 막혀 죽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뿌리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축 늘어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통화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수민이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만 맴돌았습니다. 숨 막혀 죽겠어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느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고 우리 가족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민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민은 31살, 제 아들 민준이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자유분방함 그 자체였습니다. 꾸밈 없는 솔직함과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진 듯한 반짝이는 눈빛. 저는 그런 수민이에게 신선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하고 주체적인가 싶어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런 수민이를 몹시 사랑했고요. 둘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애에게 품었던 첫인상은 순수한 호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수민이는 제게 말했었죠. 어머님, 저는 틀에 박힌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시대에 맞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은 요즘 세상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기특하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가 씁쓸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훗날 우리 집안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수민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결혼 생활 곳곳에서 미묘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수민이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거나 제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오는데. 같은 말들로 저희 집의 전통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었지만 반복되는 그녀의 말은 점차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저와 우리 집안에 자신만의 규칙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수민이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며 속으로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애가 아직 우리 집안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거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애가 원하는 자유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전통과 규칙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강력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위해 열어주려 했던 문이 사실은 그녀에게 숨 막히는 감옥의 문이었으므요. 수민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아들 민준이가 수민이를 제게 처음 소개했을 때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민이는 정말 솔직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야.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꼭 엄마도 수민이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들의 말에는 수민이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굳이 틀에 박힌 며느리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 또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민이와의 첫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될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분위기 좋은 카페를 미리 알아봐 두었죠. 수민이는 단정한 제 예상과는 달리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는 저의 긴장감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수민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영어로 능숙하게 말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젊은 여성의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는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집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 편하게 지내렴. 제 말에 수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고수하는 저와 자유를 추구하는 며느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녀의 자유로움을 섣불리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자유는 제가 생각했던 틀 밖에서의 창의성이 아니라 모든 틀에 대한 거부였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수민이의 자유로운 성향은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은 한복 대신 서양식 드레스를 여러 벌 입고 싶다고 했고, 신혼집 가구는 모두 해외 직구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 전부터 수민이의 의견을 전하며 엄마, 수민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우리 그냥
수민이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전통을 향한 반란의 시작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며느리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불길한 조짐들이 그저 평범한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민이는 저에게 다정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인 예의는 깍듯이 지켰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우리 집안의 소중한 방식들이 며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된 건 바로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민이와 민준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고 묻는 수민이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집안의 명절 준비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삼색으로 준비하는 법, 전을 부칠 때 밀가루와 달걀물을 묻히는 순서, 그리고 과일을 담을 때 짝수를 맞추는 이유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조상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담는 소중한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설명을 듣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예쁘게만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한마디는 마치 제 마음에 차가운 얼음 조각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건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란다. 조상님들께 올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납득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문제가 단순히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수민이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애들 생각도 이해해줘야지.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한다는데 라고 말하며 수민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며느리를 향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민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집은 물건 하나하나에 정해진 자리가 있었는데 수민이는 올 때마다 그 자리를 바꾸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수민아, 그건 원래 저기 놓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어머니, 제가 편한 대로 두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되물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색깔별로 분류하고 삶아야 할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구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녀는 어머, 요즘은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반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효율과 편리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였고 우리 집안의 모든 전통과 규칙은 그녀에게 자유를 빼앗는 구속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차마 그녀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갈등의 틈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며느리 수민이의 답답하다는 불만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민이는 저의 방식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요리였습니다. 저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김치찌개 비법이 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잘 익은 김치를 볶아 넣은 뒤 마지막에 비법 양념장을 풀어 깊은 맛을 내는 방식이죠.
저는 그 맛을 수민이에게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가족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수민이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일 때였습니다. 제가 육수를 내는 동안 수민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판용 김치찌개 양념 사서 넣으면 돼요. 훨씬 편하고 맛도 똑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아, 맛이 똑같을 수는 없지. 이건 우리 집안의 맛이야. 그리고 정성이라는 게 있잖니. 제 말에 수민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앱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레시피인데요. 3분 만에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는 수십 년의 시간과 정성이 담긴 요리법이 수민이에게는 고작 3분짜리 레시피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민이의 이런 태도는 다른 집안일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집은 창문을 열고 환기부터 시킨 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마지막에 가구의 먼지를 정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청소기를 돌린 후 물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은 채로 환기를 시키는 등 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수민아, 그렇게 하면 먼지가 다 날려서 다시 청소해야 한단다라고 조언하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청소기는 다 빨아들이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수민이의 말은 늘 편리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저희 집안의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은 자연의 기운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고 바닥을 먼저 닦는 것은 집안의 근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조상님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그런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했죠. 저는 그런 수민이를 보며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가치들이 그녀에게는 불필요한 구속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저는 남편에게 수민이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수민이가 우리 집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버려둬.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강요해? 남편의 말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이 모든 갈등이 저의 고집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민이의 불평,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이 넓은 집안에서 오직 저 혼자뿐이라는 것을요. 수민이의 불만은 점점 더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수민이가 저희 집에 왔다가 집안 정리정돈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집은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집안의 오랜 규칙이었죠. 그래야 물건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집안이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민이에게 이 규칙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뭐든 썼으면 아무 데나 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면 되잖아요. 수민이의 말은 마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건 복잡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질서야. 물건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러자 수민이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예의요. 저는 물건한테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방식은 저한테는 너무 낡고 비효율적으로만 느껴져요.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며칠 뒤 아들 민준이와 통화하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잔뜩 서운한 마음을 담아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수민이는 왜 그렇게 우리 집안 방식을 싫어하는 거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제 말에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수민이 편하게 해줘. 수민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수민이는 엄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아들의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아들의 판단이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운함과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불만과 거부감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내버려 두라고 했고 아들은 이해해 주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갈등의 원흉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저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불만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갉아먹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할 때도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돌렸고 음식을 만들 때도 제게 배운 비법 대신 스마트폰 레시피를 맹신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저희 집안의 방식을 무시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자유는 제가 베풀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그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의 답답함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것이 제게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한 진심 어린 비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던 저는 수민이가 놓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태블릿 PC를 켜서 며느리에게 전달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금이 풀려 있던 화면에 며느리와 친구들의 단체 메시지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야, 너네 시댁은 진짜 무슨 조선시대의 박물관 같다. 할머니가 사는 줄 알았어. 친구의 말에 수민이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맞아.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뭐 하나 내 맘대로 하는 게 없어. 음식 만드는 법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솔직히 난 현대적으로 살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간섭이라뇨.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려 했던 그 마음이 그녀에게는 고작 간섭에 불과했던 겁니까? 그녀의 속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 많이 예뻐해 주시지 않니? 고 묻자 수민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내가 자기 방식 안 따른다고 못마땅해 하시는 게 다 보여. 내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고 자기 방식대로 바꿔버리려고 해. 정말 내 자유를 다 빼앗는 느낌이야.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수민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과 배려는 그녀에게는 그저 자유를 빼앗는 행위로만 느껴졌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벌써 뛰쳐나왔을걸? 여기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그런 구식 방식은 따르지 않을 거거든. 수민이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세대 차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불만과 거부감이 사실은 저와 우리 가족을 향한 깊은 혐오와 경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조선시대 박물관의 주인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곧장 태블릿 PC를 원래 자리에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단 한 발짝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던 아들 민준이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의 메시지들을 본 이후 저는 밥맛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가 뱉어냈던 숨 막혀 죽겠어, 조선시대 박물관, 내 자유를 다 빼앗는 느낌 같은 말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겉으로 보였던 다정함은 모두 가식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 저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게 좋아요라고 말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제게는 그것이 기만적이고 가증스러운 말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애써왔던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김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이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끼리 하는 말에 뭘 그렇게 신경 써라고 말하던 남편의 눈빛에는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민이가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우리 가족을 향한 그녀의 경멸을 제대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수민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이 집안이 답답하고 숨 막힌다고 했으니 정말로 숨 막힐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어. 남편은 제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옆에서 같이 할게.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늦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수민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존중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수민이에게는 그 어떤 집안 전통도 가르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가족 행사 준비에 대한 일체의 도움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완벽하게 누리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단적인 결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이 답답하고 싫다던 그녀에게 아예 집안과 무관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유산, 상속 서류에서 며느리 박수민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분하고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며느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에게는 완벽한 자유를, 저희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저는 며느리 박수민에게 제가 내린 결정을 통보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잔인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칠 내내 잠을 설쳤지만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정우 씨와 함께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민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로 둘이 함께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워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민이 또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와 수민이가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수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표정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저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알게 모르게 제게 주었던 상처를 생각하면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고요하고 긴장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옆자리에 앉아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민준아,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우리 집안 생활에 관한 이야기란다.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집안 생활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수민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수민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수? 아니,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수민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해. 제 말에 수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칠 전 태블릿 PC에서 보았던 메시지를 떠올린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수민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선물해주마. 저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야. 내가 우리 집안 방식이 조선시대 박물관 같고 숨 막혀 죽겠다고 했지. 내 마음은 괜찮아. 이제 내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 수민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준이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번갈아 며느리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민이가 얼마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사람인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니? 엄마는 그런 수민이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어. 그래서 수민이가 우리 집안이라는 답답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 저는 미리 작성해둔 가족 행사 참여 면제 통지서와 경조사, 연락망 제외 통보서를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행사와 경조사에서 너는 완전히 자유야. 굳이 답답한 자리에 참석할 필요 없지 않니? 수민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나는 내 진심을 다 알아. 너는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저 구속으로만 느껴졌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거야. 이 말과 함께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유산 상속에서 며느리 박수민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제가 유산 상속 제외 서류를 내밀자 수민이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상속은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이라니, 수민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않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원했던 자유를 선물해 주려는 것뿐이야. 우리 집안의 모든 전통과 규칙이 답답하다 했으니 이젠 우리 집안의 재산까지도 내게는 답답하고 짐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야. 민준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유산 상속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수민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냥 한 말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절규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야. 이건 수민이의 진심이야. 너는 수민이가 우리 집 방식이 구식이고 숨 막힌다고 할 때 엄마 그냥 수민이 편하게 해줘라고 했었지. 그래서 엄마는 수민이가 편하도록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이제 수민이는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 유산도 재산도 받을 이유가 없지. 제 말에 수민이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가족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제발 이 결정만은 거둬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시댁 방식 전부 배울게요. 그녀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가족의 소중함 때문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원했던 건 자유였잖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 더 이상 이 답답한 집안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서류들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단다. 저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에게 더 이상의 변명이나 애원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민준이는 내내 충격에 휩싸인 채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수민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 냉혹했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원했던 자유를 선물해 주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며느리 수민이의 빈자리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왜 이렇게 해야 해요? 질문을 들을 필요도, 답답하다는 불평을 견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여보,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저희 가족의 전통과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며느리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민이는 과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을 얻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수민이가 이제야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은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후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수민이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2달은 아들 민준이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발 수민이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명절도 같이 못 보내는 건가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수민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답답한 집안 방식이 싫다고 했으니
정말로 답답할 일이 없도록 해준 거지. 엄마는 이 결정에 후회 없어. 아들 민준이는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 또한 여러 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그녀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어머니 방식대로 다 배우고 따를게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무시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수민이의 손을 잡지 않은 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원했던 자유를 얻었으면 만족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전통을 모독하지 마렴. 첫 번째 가족 행사인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민이와 함께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으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남편과 둘이서만 준비했습니다. 수민이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와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민이가 없는 제삿날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불평하지 않았고 저는 오롯이 조상님을 향한 정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집안의 전통과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불만과 불평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후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민이는 민준이를 통해 도와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답답한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참여할 필요 없어. 수민이는 이제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민준이는 제게 엄마 너무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단호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며느리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더 집중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 때였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손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차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수민이가 항상 이런 격식은 답답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수민이에게는 생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수민이한테는 아빠 생신이라고 말 안 해줬어요? 수민이가 서운해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잖아. 그런 답답한 격식은 싫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뿐이야. 제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민준이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는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오히려 제게 찾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며느리 수민이를 완전히 가족에서 제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를 통해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후회하는지 아니면 상속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수민이는 이제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냉혹하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응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족인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수민이가 원했던 것은 가족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자유였으니까요. 그녀는 우리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답답하다는 그녀의 한마디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넘어 우리 가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수민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가족의 전통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집안의 방식이나 전통은 단순히 낡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조상들의 지혜이자 가족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 것을 답답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이제 67세의 나이에 남편과 함께 저희만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왜 이렇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오히려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나 사위가 집안 방식을 답답해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가족 관계에서 전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연아, 지금 너 웃었냐?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고 내 옆에 있던 큰아들은 내 손을 붙잡았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 분명히 봤습니다. 관 앞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얼굴, 입꼬리만 슬쩍 올라간 그 표정. 그건 분명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함이었죠. 그날은 제 아내, 그러니까 지연이의 시어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로 35년을 살아온 여자가 눈을 감은 날이었고 나는 그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야 끝났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묻자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 그 앞에서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알던 그 조신하고 착한 며느리 지연이는 어디 갔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내가 죽자마자 유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명이는 아직 시어머니 이름이던데 남편이 상속받는 거 맞죠? 사람 앞에서 대놓고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그 며느리를 보며 큰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나갔고 셋째 아들 경호는 얼굴이 하얘졌고 막내 아들 재훈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봤던 그 웃음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줄은요. 며칠 후 집을 정리하던 중 나는 아내의 장롱 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표지, 빛바랜 글씨.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아이를 재은이 아이로 만들면 안 됐는데.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지연이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재훈이 아이가 아니라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죽음이 단지 하나의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그 며느리의 웃음은 숨겨졌던 7년 전 사건의 열쇠였고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가족의 실체를 파헤치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가족의 파괴, 거짓말, 그리고 복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자라고 78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지만 한때는 삼형제 아들 데리고 제법 소리 나는 집안 가장이었지요. 젊을 땐 군산항 근처 양곡창고에서 일했어요. 쌀푸대 나르고 시멘트 트럭 싣고 여름이면 땀이 소금처럼 굳어 옷이 하얘질 정도였죠. 그래도 그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 정복자. 복자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똑 부러진 성격이었어요. 그 시절 여자는 공부보다 살림이라는 말이 당연하던 때였지만 복자는 자신이 번 돈으로 책을 사보고 형편없는 나를 데리고 도서관에 들르곤 했죠. 결혼한 지 42년, 그렇게 길고 짧은 세월 동안 복자는 늘 나보다 앞서 있었어요. 형편 어려울 때도 나 몰래 김치 만들어 팔아 등록금 냈고 아들들 방값이 부족하면 야간 청소일도 했지요. 우리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첫째 정우, 둘째 경호, 막내가 재훈입니다. 정우는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경호는 중간에 사업 망하면서 다소 고생을 했고 막내 재훈이는 뭐랄까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던 복자의 마음의 자식이었죠. 문제의 며느리 지연이는 재훈이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재훈이보다 5살 연상이고 처음 봤을 땐 인사성 바르고 말도 예쁘고 무엇보다 복자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얘가 며느리감이다. 마음이 반듯하니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나도 그냥 믿었죠.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 지연이는 시어머니 일도 잘 돕고 명절 차례상도 손수 준비했어요.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화목 속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이는 늘 복자와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인 나랑은 큰 대화도 없었고 심지어 재훈이와도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복자한테만 귓속말하듯 속삭이듯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그 사람 말이에요. 재훈이가 요즘 저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한 고민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보고였습니다. 지연이는 복자에게 남편인 재훈에 대한 정보와 감정을 주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복자가 나에게 슬쩍 말하더군요. 재훈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밤마다 지연이한테 무뚝뚝하고 뭐 좀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다 그렇지 뭐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복자의 입에서 2-3번 반복되자 나는 알게 모르게 재훈이에게 시선이 곱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재훈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더더욱 복자 곁에 붙어 살았고 우리는 어느새 지연 중심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조금씩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자는 점점 지연이를 딸처럼 아끼게 됐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딸로 낳았어야 했어. 정은의 마누라는 왜 저렇게 똑똑한 척만 하는지. 큰 며느리를 자주 비교하면서 지연이를 유독 편애했죠. 큰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라도 내가 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복자가 좋아하니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나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복자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병이었던 당뇨와 고혈압이 겹치고 결국 간경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끝까지 복자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모셔요. 병원 냄새 싫어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할 정도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참 고마운 며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복자는 나와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나랑 둘이 있을 땐 눈을 피하고 말도 흐리더군요. 왜 그래?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지연이와 단둘이 있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 순간
복자와 단둘이 있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지연이한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준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수첩, 지연이의 그 아이에 관한 메모, 그리고 장례식 날 지연이의 그 웃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연이는 처음부터 이 집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에 잠겨 있던 사이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검은 정장을 벗지도 못한 채 아내의 유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레 들어와 앉더니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어머니 단독 명의더라고요. 그걸 지금 정리 안 하면 상속세 문제도 생기고 재훈이 이름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상속이라니. 지금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냐? 내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이는 태연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재훈이 줄 거니까 네가 잘 챙기라고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지연이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빛, 손끝까지 모두 계산된 듯 조심스럽고 동시에 능숙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수첩 속 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재훈이 아이로 만들면 안 됐는데 재훈이는 모르고 있어야 해.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 네가 가진 그 아이 말이다. 그거 재훈이 아이 맞냐? 지연은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미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저희도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큰아들 정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글씨를 읽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아버지,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뭐라고? 며칠 전에 어머니 방에서 청소하다가 지연이가 이 수첩을 보고 덮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거였네요. 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딱 잘라서 그냥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지연이는 이 수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태연하게 상속 얘기를 꺼낸 거죠. 며칠 뒤 상속 관련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우, 경호, 재훈, 그리고 며느리 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결심하셔서 이 집은 막내 재훈이가 상속받는 걸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네가 한 거 아니야? 정우도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죠. 내가 아직 결정한 거 없다. 그냥 이야기만 해보자고 한 거다. 지연이는 태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재훈이 주신다고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가족 모두 다 들으셨잖아요. 그 순간 큰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은 형제들끼리 잘 나누라고 하셨어요. 재훈이 혼자 다 가져가란 말, 전 들은 적 없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는 특별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한 얘기라는 말에 경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너 혹시 어머니 죽기 전에 뭔가 꾸민 거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잠깐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태연하게 말했죠. 형님, 그런 말 법적 문제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날 밤 큰며느리가 내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그 수첩,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나는 망설이다가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읽더니 마지막 줄에 멈췄습니다. 그 사람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지연이도 그 사람과의 일은 평생 비밀로 해야 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해요. 지연이 무언가 숨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복자야, 대체 왜 이런 걸 남겼니? 그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 재훈이가 그 애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던 가족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짜 가족이 되었던 걸까요? 그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 얘기를 식탁 위에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형제들이 각자 불만을 가지고 폭발 직전이었기에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리하자. 이 집 문제, 유산 문제, 그리고 수첩에 남은 글까지 다들 아버지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의견 내자. 정우가 그렇게 시작을 열었습니다. 경호는 대놓고 지연을 노려봤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 아이 재훈이 애 아니지?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억울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경호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어머니 수첩에 그 아이는 재훈이 애가 아니라고 써 있었고 지금 네가 당당하게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이건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어.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 아이 누구 아이예요? 지연은 차갑게 웃더군요. 왜요? 혈액 검사라도 하시게요? DNA라도 뽑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아이가 재훈이 아이 아니라고 만들고 싶으세요? 그 말에 재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한 달 전에 몰래 검사했어. 모두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병원에 간다고 나갔던 날 아이랑 내 유전자 검사 맡겼어. 결과는 불일치. 그 아이 내 친자가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그런 여자를 왜 아직도 데리고 살아? 재훈은 무너진 듯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아버지, 지연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붙잡을 사람 이제 지연이밖에 없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이 집, 그리고 유산. 그 아이가 재훈이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애한테 돌아갈 자격은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도 재훈이의 눈물도 무너지는 집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아내 방을 뒤졌습니다. 수첩 말고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숨겨두었던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꽂으니 켜졌고 그 안에는 지연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연락 안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재훈이랑 잘 정리하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 문제는 아직도 좀 불안해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대화에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연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다는 건 분명 재훈 외의 남자와 아이를 가졌고 복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얘기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친구인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군산에서 공사 하청업을 하던 사람인데 동네 소문과 사람 뒷조사를 꽤 잘하는 인물이었죠. 지연이? 응. 그 애 나도 좀 알아. 전에 공무원 건축과에 잠깐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 시청복지과 남자랑 좀 이상하게 엮였단 소문이 있었지. 이상하게 엮였다니. 같이 살았단 얘기도 있었고 그 남자가 지연이보다 한참 위였는데 결국 부인한테 들통나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고. 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재훈과 결혼하기 전 지연에게는 동거남이 있었고 그 사람과 아이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부터 그 아이의 친부를 알아볼 거다.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 아빠입니다. 혼인 관계 속에서 출산한 아이는 친자로 인정되니까요. 그 말에 정우가 나섰습니다. 그건 법 얘기고 지금 우리가 다투는 건 양심과 가족의 문제입니다. 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아이 진짜 누구야? 지연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그 아이 지키고 싶었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정우가 묻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윤성우. 시청 복지과에 있었던 사람. 모두의 시선이 재훈에게 쏠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결혼 전부터.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어. 지연이만 있다면 괜찮다고. 나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비밀, 배신, 그리고 무너진 사랑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 밑이 꺼진 얼굴로 그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이를 지키겠다던 그 아이가 이제는 두 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결심을 했냐? 형들이랑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어머니 수첩, 핸드폰 문자 다 보고 나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지연이한테 이미 이혼 서류 줬어요. 며칠 전부터 그 집에서 안 자고 있었고요. 그럼 그 아이는 재훈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연이가 키울 거예요. 아버지, 나 솔직히 지금 그 애한테 미련도 없고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내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양팔에 짐을 든 그녀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부르자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그 아이 윤성우라는 남자랑 만든 아이냐?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날 버렸어요. 아이 생긴 거 알고. 도망갔죠? 그때 재훈이가 손 내밀었어요. 저 재훈이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애 아빠가 재훈이 아니란 걸. 그래도 날 받아줬어요. 자기 아들처럼 키우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유산 욕심까지 냈냐? 그 아이, 재훈이 아이 아닌 거 알면서.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너한테 줄게. 재훈이 널 많이 좋아하니까 아이랑 같이 잘 살아. 그게 내 유언이다. 그 말이 저한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무너지는 듯한 기분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군산의 한 커피숍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찍어온 사진 한 장, 거기엔 지연과 한 중년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윤성우, 시청 복지과를 나간 지 오래된 남자. 그가 다시 지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어머니 장례식장 근처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진 찍었다더군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지연은 재훈과 이혼하면서도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경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다 계획이었네? 그 아이 키우려고 재훈이 이용하고 어머니 죽고 나니 유산도 가져가려고 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지연이 그 아이 데리고 간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여자랑 싸워봤자 남는 건 더러운 기억뿐이야. 그날 밤 나는 아내 복자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복자야, 네가 지연이를 끝까지 믿었구나.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넌 사람을 내치지 못했지. 그런 네 마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작은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 그 형태는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 만들어 보아. 정우, 경호, 재훈, 이 아이들만큼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마. 몇 달 후 재호는 회사 복직을 하고 지연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도 윤성우도 다시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은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며느리 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형제끼리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잘못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 확인도 안 해도 서로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것도 결국 쌓아가야 하는 관계였고 믿음도 존중도 의심도 제때 주고받아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지연이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좋다 하니까, 아내가 지연이를 아끼니까 그저 고맙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정작 내 아들들 정우, 경호, 재훈의 목소리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내게 뭘 말하려 할 때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마. 지연이, 그 애가 뭘 그렇게 나쁘냐? 그렇게만 말했지요. 돌이켜보니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 뒤에 숨어 가족의 균열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가족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집엔 아내도 없고 며느리 지연도 없지만 새 아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우는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집에 들르고 경호는 자영업 다시 시작해서 바쁘다고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재훈이는 요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꿈이 만화가였던 그 아이가 이제야 마음을 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외로움을, 그녀의 걱정을, 그리고 지연에 대한 진심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내는 내가 지연을 미워하지 않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숨겼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질문들의 답은 없습니다. 남은 건 내가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어갈지 그 마음뿐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 문제로 가슴에 멍이 들어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심이 들 땐 외면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느낄 땐 꼭 말로 표현하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더 자주 말하고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누군가와의 오해, 갈등 혹은 이별이 있다면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꺼내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만복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한 조각, 남들에게 말 못했던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